자, 이번 시간에는 저지방 식단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지방 식단을 구성할 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중 어느 쪽이냐 했을 때 주로 불포화지방산으로 식단을 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포화지방산이 대사증후군 개선과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분명하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지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오해하고 있을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 다른 방송이나 매체에서 언급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차이가 어떤 느낌이신가요? 제가 예상해 보건대 대략 여기 써 있는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먼저 포화지방산의 경우라면 마치 돼지비계를 보는 것처럼 말랑말랑하지만 고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먹으면 혈관으로 바로 가서 그 큼지막한 덩어리째로 혈관을 틀어막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나요? 반대로 불포화지방산의 경우는 항상 주르륵 흐르는 액체로 연상이 되죠. 식물성 기름의 대표 주자 하면 떠오르는 건 가장 먼저 올리브 오일 있죠. 보시다시피 이 올리브 오일 같이 식물성 기름이라 하면 우리 몸속에서 물 흐르듯이 돌아다니는 기름 형태로 떠올리게 되죠. 먹어서 피 속에 녹아도 지방이라서 안 좋다기보다는 혈관을 그다지 막을 것 같지도 않게 생겼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여러 방송에 나온 의사, 한의사, 약사 선생님들이나 의료진은 아니지만 나름 의학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께서 불포화지방산은 많이 먹어도 문제없고 오히려 몸이 건강해진다고 주장하시죠. 심지어는 아침 공복일 때 아주 비싸고 품질 좋은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을 한 숟갈 먼저 먹는 게 건강에 최고 도움이 된다고 설파까지 하고요. 자, 그런데 당뇨와 이상지질혈증 치료라면 내노라 하는 전문가인 내내 의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내용은 전부 허구이며 거짓말입니다. 그냥 듣기 좋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근거 없이 전달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에 가깝고요. 실제 의학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금방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도대체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그건 애초에 포화지방산의 이미지를 돼지비계로 둔갑시키고 불포화지방산의 이미지를 올리브유나 해바라기 씨유 같은 주르륵하고 쏟아지는 기름 그 자체로 착각하게 만든 엉터리 같고 무책임한 방송 매체의 탓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의학 정보로 오히려 듣는 멀쩡한 사람을 위태롭게 만들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물론 TV나 유튜브, 인터넷 매체들 모두가 엉터리 같은 내용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잘 찾아보면 양질의 훌륭한 정보도 많고 건강에 도움되는 콘텐츠들도 많죠. 하지만 요즘 들어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관련된 전문 분야의 의학 권위자도 아니면서 심지어는 의사나 약사, 간호사를 위시한 의료업 종사자도 아니면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나 구전되는 얘기, 옆 사람에게 그렇다더라 들은 내용들만 가지고 그대로 무책임하게 방송에 나와서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보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 듯 능청스럽게 전달을 하거나 실제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목적이 아닌 자신이 직접 만드는 제품이나 관련된 물건들을 좀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마치 아무도 모르는 건강정보 보따리를 푸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스리슬쩍 관련 제품을 홍보하는 터무니없는 경우가 종종 벌어집니다. 요즘엔 특히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퍼뜨리는 거짓 건강 지식들이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여과 없이 사람들 사이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접하는 여러분들께서 좀 옥석을 가려서 실제 몸에 좋은 이야기들만 취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해요. 자,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질 음식은 모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화지방산 100%인 지방물질은 음식으로서 거의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불포화지방산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여기 보시는 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기름, 비계 같은
지질 성분의 음식이 어떠한 지방산의 구성비로 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세히 표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식물성 원료의 기름이든 동물성 원료의 기름이든 전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모두 함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포화지방산만으로 만들어진 지질 성분의 음식도 없다는 말이고요. 반대로 불포화지방산만으로 만들어진 음식 또한 없다고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강조해서 말하는 불포화지방산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상대적으로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은 지방 성분을 가진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포화지방산의 비율,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어떤지를 따지기 전에 돼지기름은 어쨌든 동물성 기름이니 포화지방산이 식물성보다 많이 들어있으니까 몸에 나쁘고, 반대로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은 포화지방산이 있긴 하지만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많이 들어있으니 무조건 몸에 좋으니까 복잡하게 여러 생각할 필요 없이 식물성이 동물성보다 좋은 기름이다, 그것만 알면 되지 않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얼핏 들으면 결론이 명쾌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어서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식물성 기름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권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은 무려 포화지방산이 90% 이상이죠. 왜 코코넛 오일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굳어 있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그쵸? 코코넛 오일만큼은 아니지만 라면, 과자 등 유탕 처리 식품이나 기호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일은 파뮤인데 이것도 포화지방산이 50% 정도나 하죠. 파뮤와 코코넛 오일 둘 다 40%인 돼지기름보다 훨씬 높은 포화지방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저지방 식단을 꾸릴 때 돼지고기를 적게 먹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프림을 탄 커피나 라면, 과자 같은 유탕 처리 제품을 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거죠. 그리고 가끔 보시면 아침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일부러 마시거나 몸에 좋은 기름을 따로 건강을 위해 꼭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식물성 기름이 불포화지방산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방은 지방이에요. 우리가 저지방 식단에서 계획한 양보다 많이 섭취한다면 그것이 동물의 기름이든 식물성 원료의 기름이든 결국은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포화지방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거꾸로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방송이나 홈쇼핑 등에서 광고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아보카도 오일, 홍화씨유 등등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이 마시거나 먹는 기름은 모두 지나치면 예외 없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대사증후군을 없애려면 저지방 식단은 필수적입니다. 이미 서구적인 식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필요 이상의 지방을 먹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식사에서 이 지방의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방질 함유 음식을 먹을 때 가급적 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동물성 기름 위주의 식단보다는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은 기름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유리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왕 지방을 먹는다면 동물성과 식물성 중 어느 기름을 우선적으로 먹어야 할까를 생각해 볼 때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쪽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면이 있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동물성 기름인가 식물성 기름인가를 따지기 전에 어쨌든 모든 기름, 즉 지방 성분은 저지방 식단에 따라 계획한 만큼만 철저히 따져서 반드시 필요한 양만 섭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좋은 기름이라고 무작정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동물성 기름은 무조건 나쁘니까 아예 먹지 않아야 한다도 아니에요.
고기에 포함된 기름, 포화지방산이 높은 지방도 그것대로 영양학적 필수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좋다는 것은 꼭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지방 식단을 짤 때 상대적으로 권장하는 식품 종류와 주의해야 하는 식품 종류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동물성 위주의 고기 제품 중 권장하는 것은 고등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을 위시한 어류, 그리고 조개류, 닭고기 등이 있어요. 특히 조개는 예전 콜레스테롤이 높아 고지혈증 등의 병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콜레스테롤이 생선보다 더 적다고 밝혀졌죠. 따라서 저지방 식단을 짜는데 이 조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방이 덜한 부위, 예를 들어 소의 사태 부위라든지 돼지의 안심 부위 같은 고기들은 지방질이 적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지방 식단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는 지방이 많이 낀 부위의 고기류들이 있겠어요. 이쪽도 굳이 예를 들자면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돼지갈비라든가 툭불 한우 등심, 살치살 같은 고기가 되겠네요. 진짜 참 맛있지만 아무래도 먹는 순간 고지방 상태가 되는 건 피할 수가 없겠죠. 이외에도 곱창, 소시지,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이나 내장육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피해야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계란과 유제품 관련 제품들도 권장식품과 주의식품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참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지방 식단을 짤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포기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하기 때문에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지방산으로 많이 변하게 되죠. 때문에 저지방 식단에는 어울리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대로 계란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적고 단백질 위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저지방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유제품 중 저지방에 좋은 식품은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거트, 저지방 치즈 같은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가공을 거칠 때 지방을 일부 제거했기 때문에 유제품이란 점을 누릴 수 있으면서 지방 적은 식사를 짤 수 있어 도움이 돼요. 반대로 고유지방 제품들은 저지방 식단에 방해가 되죠. 예를 들면 생크림, 그리고 유지방이 많이 함유된 아이스크림 혹은 초콜릿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요리용 기름이나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유지류입니다. 요리에 쓰이는 기름은 역시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은 기름을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건강에 대한 지식이 너무 널리 퍼지고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를 이미 알고 있다 보니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요리용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종류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기본 식용유인 콩기름도 불포화 지방산이 약 83% 이상 비율을 보이는 훌륭한 기름이고요. 이외에도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옥수수 기름 등 거의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요리 기름으로 쓰기에 적합하죠. 물론 그 중에 90% 이상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한 기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오일을 쓰는가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양을 조절하는 게 문제죠. 이와는 다르게 소나 돼지의 기름을 사용한 요리 기름은 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아 저지방 식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요리의 감칠맛을 살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어느 정도의 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은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가능하면 그래도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은 기름 위주의 식단을 짜야 대사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지방 식단을 해서 대사증후군을 이겨내려면 하루에 먹는 지방을 얼마로 제한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저지방 식단의 정의는 먹는 지방의 칼로리 양을 총 칼로리 대비 30% 미만으로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내내이사 개인적으로는 25%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짤 때 계산했던 칼로리대로 성인 남성 60kg 기준 보통의 운동량일 경우 얼마 정도인지 볼까요? 필요한 총 칼로리는
계산을 통해 2100kcal란 것을 알고 있으니 저지방 식단을 시작했을 경우에 하루 필요한 지방의 칼로리는 25%인 0.25를 곱해서 525kcal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지방 그람 수를 모두 더해서 이에 대한 킬로칼로리가 525라는 수치를 넘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지방을 먹어야 500언저리의 열량을 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하겠네요. 자, 우리가 보통 자주 먹는 음식의 지방 정도를 한번 먼저 재봐야 할 텐데요. 다시금 등장하는 된장찌개. 이번에는 이 된장찌개의 지방량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된장찌개의 1인분 칼로리는 200g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실제 1인분어치의 된장찌개만 드시는 분은 거의 없죠? 된장찌개를 일단 먹었다면 한 뚝배기 정도는 다 비워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 1인분의 양은 200g이 아닌 400에서 500g 남짓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400g을 기준으로 하고 표를 보시게 되면 칼로리는 171의 2배인 342kcal, 지방량은 11.2g이 되겠네요. 칼로리 분석으로는 총 칼로리의 28%가 지방이라고 되어 있으니 약 96kcal 정도가 지방 비율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지방량으로 거꾸로 칼로리를 따지면 400g 안에 지방이 11.2g 정도 들어있으니까 지방 1g당 9kcal라고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적용하면 이번에는 99kcal가 산출되네요. 종합하면 대략적으로 된장찌개 한 뚝배기를 모두 먹으면 95에서 100kcal 정도의 지방을 섭취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내내의사의 식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섭취한 지방의 총량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쌀밥에도 지방의 비율이 일정 수준 있습니다. 하루 3끼, 3그릇 기준 지방량은 4.5g, 칼로리로는 약 40kcal가 있죠. 그리고 어묵볶음에 44kcal, 두부조림은 기름을 두르기 때문에 무려 88kcal, 멸치볶음도 45kcal 정도 되고요. 계란말이는 81kcal 정도네요. 이외에도 다른 반찬들에도 지방들이 대략 이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의사의 하루 3끼 지방량을 모두 합치면 전부 624kcal가 나옵니다. 624kcal면 2100에 약 29.7% 정도니까 30%에 가까운 평균적인 지방 함유 식단으로 볼 수 있겠네요. 진짜 별다를 것 없는 한식 식단이었는데 이게 저지방 식단이 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지방 식단으로 바꾸려면 100kcal 정도를 빼면 되는데요. 저도 전형적인 한국 사람인지라 만약 제 식단을 고려한다면 된장찌개는 죽어도 빼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부조림과 감자볶음을 빼서 141kcal를 세이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총 483kcal로 저지방 식단이 완성이 되었군요. 진짜 지방 적게 먹기 참 힘든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제가 계산해본 이 저지방 식단 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대사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을 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대사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를 알아볼까요? 일단 아무 운동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 운동이 있겠죠. 유산소 운동의 대표라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운동이 있겠고요. 수영은 약간 접근이 어렵고 힘든 운동일 수도 있겠지만 쉬운 운동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관절에 부담 없이 무중력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물속 운동인 만큼 안전은 필히 조심하여야 하겠죠. 일단 이렇게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 운동들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자신의 취미에 맞는 운동으로 바꿔서 진행해도 매우 좋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 각자의 기호대로 운동 방법을 바꿔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물론 기존대로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다면 하시던 운동을 그대로 계속 하셔도 좋고요. 다만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부터 너무 의욕이 넘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운동 계획을 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신나게 운동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며칠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매일 이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 싶게 적당히 가볍고 쉬운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제 콘텐츠를 보시고 나도 대사증후군을 이겨내기 위해 한번 운동이란 걸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대략적으로는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하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마 다른 방송이나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죠. 그런데 뭔가 들어봤기는 해도 약간 알쏭달쏭하지 않나요? 특히 중강도 운동이란 게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중강도 운동인지 애매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하면 된다던데 나는 이미 오늘 아침에도 집 주변 산책을 40분, 50분 이상 걷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운동을 또 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명쾌하게 이 운동요법이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강도 운동이 어떤 수준인지를 이해하려면 중강도,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부터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일단 크게는 절대적 운동 강도 혹은 상대적 운동 강도라는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절대적 운동 강도의 기준은 MET, met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휴식 상태에서 필요한 산소의 양을 1로 계산한 기준이에요. 운동을 할수록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니 강도가 세지는 운동일수록 이 met 수치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중강도의 운동은 3에서 6 met 정도고요. 고강도 운동은 6 met 이상부터로 분류합니다. 만약 운동 강도의 기준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잡는다면 보그 척도라고 하는 주관적인 점수로 구분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쉬는 상태를 0점으로 해서 20점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운동 강도라고 한다면 중강도 운동은 7에서 12점짜리 운동, 고강도 운동은 13 이상의 운동을 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운동 강도를 구분하는 내용은 애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도대체 MET는 뭐고 보그 척도는 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설명하는 저 내내 의사도 말을 하면서도 저도 이게 무슨 소린지 당초에 와닿지가 않고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니, 애초에 자기가 생각할 때 중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이란 걸 주관적으로 분류를 해서 운동을 하라니 너무 무책임하고 막연하잖아요? 모름지기 설명이란 건 누가 들어도 명쾌하고 한 번 들어도 알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와중에도 거짓 없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아리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생활에 적용하기 참 힘들겠죠. 그래서 내내 의사가 확실하게 알기 쉽게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중강도 운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운동 중에 이마나 윗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거나 관자놀이에서 한 방울 정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따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 정도를 중강도로 정의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시는데 휘파람을 부르거나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아진다 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대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 정도라면 저강도 운동에 해당할 테니까요. 저강도 운동을 해서는 아무리 오래 운동하더라도 목표 칼로리 소비를 하거나 대사증후군을 극복할 정도로 대사적 불균형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하기 어려운 정도, 땀이 조금 나면서
숨차면서 오로지 운동에 집중해야 할 정도로 해야 비로소 중강도에서 약간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부터 기준을 확실하게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0분 동안 운동을 하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본 운동을 30분 하라는 말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이죠. 본 운동이란 건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사이에 진짜 운동을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운동을 제대로 한다 치면 예를 들어 조깅이나 파워워킹, 등산 같은 걸어서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일단 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치지 않도록 가볍게 하는 스트레칭이나 걷기 시작하는 준비 운동을 10분 정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본 운동을 30분 이상 수행한 후 다 끝났을 때도 바로 쉬지 말고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을 한 후 마무리하는 정리 운동 시간 10분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시간이 본 운동 30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 운동이란 건 준비 운동 10분과 정리 운동 10분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운동요법이란 건 매일 하루에 50분 이상씩 운동을 하라는 소리라는 거죠. 특히 운동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 이 스트레칭 시간이 아예 없이 무작정 본 운동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본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의 워밍업 기간 그리고 운동을 끝내면서 정리하는 몸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모두 합쳐 적어도 45분에서 50분 이상 하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요법에 대해 딱 잘라서 알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무리한 헬스 등 근력 운동을 피곤할 때까지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에 알맞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땀이 약간 흐를 정도, 옆 사람과 대화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의 중강도에서 약간 고강도 사이의 운동 강도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시간은 너무 짧게 잡지 않고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운동하는 것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식단에서 중요한 것은 저탄수화물과 저지방인데 탄수화물은 하루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50에서 55% 정도로 줄이도록 합니다. 지방 역시 총 칼로리의 25% 내외로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단백질은 적당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50분 정도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두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서 적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노력하고 습관을 들이면 만병의 근원인 대사증후군을 훌륭하게 탈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로써 저번 시간에 이어 대사증후군을 잘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미리 건강을 잃기 전에 내 몸 상태를 잘 챙겨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탈출하는데 관심과 정성을 쏟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